건강 이슈 살펴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먹는 것에 비해서 덜 움직이게 됐던 그런 겨울철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운동이나 식이요법은 비만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로 꼽히지만 이걸 시행하는데 좀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조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조 치료가 바로 식욕을 억제해주는 약물 치료인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오남용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약물 다이어트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여파로 활동량이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살이 확진자가 늘었고, 전체적으로 체중이 불었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이 선행이 돼야 하는데, 손쉽게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했을 때 후유증과 또 부작용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자, 오늘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 체중 감량을 위한 약물 복용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약물 다이어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좀 볼까요? 약물을 이용한 다이어트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할 수 없는 여성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특히 호응을 얻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들 약물 다이어트의 핵심 기전은 약물로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음식 섭취량을 최소화하거나 일시적으로 열량 소모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거나 어떤 살을 이렇게 급격히 감소해 주는 게 아니고 식욕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군요. 이게 한방과 양방 모두에서 이런 약물을 사용한 다이어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양방의 경우에는 식욕 억제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방에서는 식욕을 억제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약제로 만든 그런 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방과 양방 모두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분들과 또 주의사항들 하나씩 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약을 활용한 다이어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주위에서 광고도 참 많이 하고요. 한약 다이어트 한 사람 사실은 좀 심심치 않게 꽤 많이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는 젊은 층 사이에서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로 이제 한약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한약이라고 하면 허해진 몸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용도로 여기기 쉬웠는데 최근 그 20대, 30대 사이에서는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약도 체질에 따라서 쓰이는 약재가 다르고 사람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보통 한약하면 보신용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복용하게 되는 한약 역시 아무 의심 없이 좀 안심하고 복용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 요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 먼저 주의사항 살펴보기 전에 한방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한방에서 보는 비만의 원인은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 습관,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한 어긋난 신체 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섭취량이 늘게 되면 신체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체지방 등의 축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체의 불균형. 그러면 한약 다이어트는 이게 어떤 원리로 살을 빠지게 해주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신체 균형을 잡아주고 식욕이 과도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까?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한약은 기본적으로 목표 체중을 타깃해 에너지의 섭취 그리고 소비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약제는 식욕 조절, 근육량 유지, 기초 대사량 증가 등 살을 빼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원석 경희대 한방병원 재활학과 교수는 인류가 태어나서 생겨난 다이어트 방법은 3만 가지가 넘는데 결국 비만이라는 것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 이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것이라며
이 밸런스를 맞추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다. 크게 보면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 뭐 에너지 대사를 늘리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열을 내게 하는 방법, 섭취량 감소에 따른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 체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섭취하고 소비하는 그 조화가 깨져서 비만이 되는 거고, 자, 이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은 사실 다이어트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한약에 들어가는 약재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약을 복용할 때 특히 주의할 점도 좀 살펴볼까요? 정원석 교수는 한약도 처방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권고하는 복용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한방비만 학회라고 하는 학술 단체는 기존 연구 결과 등을 중심으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이 식욕 조절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황이라는 한약재는 원래 바이러스, 전염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됐던 것인데 비만 환자한테 쓸 때는 단기 투여만 가능하다. 1년 이상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안전성이 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늘려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사가 권고하는 복용 기간을 꼭 준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이 마황이라는 한약재는 1년 이상 장기 복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바이러스 전염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인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 전염병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이 마황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 약재였습니까? 대한 한의사협회에 따르면요, 그 마황의 주된 성분인 에페드린은 혈압 상승과 천식 치료, 코막힘, 콧물 제거, 감기 등의 이제 치료에 사용이 됐고, 비만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나 열 대사 촉진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단기 투여만 가능하다. 장기 투여를 했을 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황을 오남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원석 교수는 이제 특히 마황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이제 심박수를 높일 수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으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안전한 용량 내에 사용해야 한다. 물론 이제 많이 쓰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고 전문가의 지시하에 복용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이 살이 안 빠지는 것 같다고 이제 임의로 양을 늘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알레르기, 갑상선 기능 문제나 피임약 등과 관련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마황이 아니더라도 다이어트를 위해 쓸 수 있는 한약이 많고, 내 몸에 맞는 약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이제 강조했습니다. 지금 정 교수님은 심박수를 늘릴 수도 있고, 심장 질환이 있으면 증상을 악화할 수도 있고, 변비 같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좀 다소 순화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마황은요,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정신질환, 급사 이렇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이와 관련한 부작용 보고가 있었네요. 예, 미국에서는 건강식품 가운데 마황 관련 제품이 1%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 보고가 전체 64%에 해당하는데, 높은 부작용 빈도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요. 결국 FDA는 이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황 함유량을 좀 조절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현재 그 마황을 의약품으로 사용할 때 허용되는 수치가 있겠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미국 이제 FDA는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고요. 한방 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이제 처방했을 때 1일 4.5에서 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일 에페드린 사용량은 90에서 150mg까지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허용량만 준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마황과 관련해서 국내 의료계에서 지금 여러 차례 위험성을 제기했다고요. 예, 지난 1월 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마황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좀 높였었는데요. 한특위는 의약품 에페드린 1일 복용량에 대한 FDA의 권고는 천식 증상 완화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그런 에페드린 사용에 한정된 것으로 다이어트 목적의 장기간 복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특위는 미국 FDA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에페드린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천식의 위험성을 전제로 증상이 심각할 경우 에페드린을 1일 150mg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150mg 용량 역시 일상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용량을 써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할 때에 한해서 의사와 상담하에 사용하도록 했다며 이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장기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한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이 대한의사협회고요. 한의학계에서는 마황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예, 그 한의사협회는 아직도 일부에서 마황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명백한 한의학 폄훼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그 마황을 복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강조했고요. 미국 FDA에 금지된 이 마황 사용은 오로지 이제 식품 첨가물의 하나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고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해당 FDA 규제에서는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 아시아 의학 속에서 마황의 사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통 아시아 약물요법의 에페드린 알칼로이드 성분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한의학에서 마황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계에서는 지금 마황을 사용할 때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사용량만 준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네요. 예, 그 정원석 교수는 그 한약은 또 약이다. 그 일반 건기식과 좀 다르기 때문에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면서 누가 한약을 먹고 짧은 기간에 많이 살이 빠졌다라고 하는 식의 광고가 많은데 보통 그런 것은 용량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이어트 자체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약도 몸을 괴롭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작용이나 후유증 걱정도 좀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의학계에서는 이런 마황의 어떤 부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까? 학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마황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방에서는 이렇게 다이어트 한약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양방에서는 지금 식욕 억제제로 다이어트를 돕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아서 체중 조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다이어트 한약만큼이나 좀 많이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 좀 살펴볼까요? 예, 이용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식욕 억제제 처방 건수는 969만 3,765건이었습니다. 2018년 260만 514건에서 2020년 411만 8,354건으로 급증했는데요. 같은 기간 처방 환자 역시 217만 7,924명에서 332만 2,15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식욕 억제제는 어떤 약입니까? 식욕 억제제는 말 그대로 이제 식욕을 억제해서 음식 섭취를 줄여주는 약으로 다이어트 약이라고 이제 흔히 불리는데요. 보통은 이제 적절한 시기, 운동요법으로 감량되지 않는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에 그런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식욕 억제제의 어떤 성분이 좀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겁니까? 식욕 억제제 성분에는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마진돌, 로카세린 등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하 수치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서 입맛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식욕 억제제가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류로 분류가 되고 있죠. 네. 그 식욕 억제제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 관리되는 까닭에 살 빼는 마약이라고도 좀 불리게 되는데요.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약물 복용만으로 이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쉽게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앞서서 이 식욕 억제제 처방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 내용도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대에서 그리고 어떤 성별에서 많이 좀 복용을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가 있었죠? 예.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한 그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에 담긴 분석에 따르면요. 지난 1년 동안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국민 39명 중 1명꼴인 13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1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11만 명 정도였습니다. 연령대는 30, 40대가 가장 많았고 특히 40대가 전체의 약 한 3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성분별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성분별로 보면요. 그 펜터민 성분 처방 환자가 8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른 성분은 82만 명 정도였습니다. 펜터민 성분의 사용량도 8,747만 정으로 가장 많았고 펜디메트라진, 암페라몬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향정신성 성분을 가진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고 최대 석 달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이를 넘어서 장기 처방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은 4주, 그러니까 28일 이하로 처방됐는데 3개월, 그러니까 90일을 초과해서 처방된 건도 5만 8천 건이나 됐고요. 평균 처방 일수는 21일이었습니다. 분석 기간 중 81만 명, 그러니까 한 60%의 환자가 3개월 이하로 처방받았고 3개월 초과해서 이제 처방받은 환자는 약 한 40% 정도였습니다. 분석 기간 중 그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133만 명 중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그 좀 여러 개를 이제 처방받은 환자는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1만 명 정도가 3개월을 초과해서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처방도 문제고 중복 처방도 문제가 좀 되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지금 복용자의 절반 정도가 의료진으로부터 중독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그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은 그 약물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약물 오남용 대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해 6월에 발표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9%가 식욕 억제제의 안전한 복용 기간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른 약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요, 많은 분들이 마약 같은 그런 불법 그 약물 중독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방받은 약물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사실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도 좀 살펴봤지만 식욕 억제제에 대한 어떤 처방이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처방 그리고 복용 과정에서 중독이나 부작용에 노출될 그런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 식욕 억제제를 오남용하게 되면 중독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 불안, 불면증 같은 이런 기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용법과 용량, 복용 기간 등의 준수가 매우 필요합니다. 복용 기간, 용량, 용법. 자, 어떤 점을 특히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식약처가 마련한 마약류 식욕 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르면요. 많이 처방되고 있는 성분인 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티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저용량부터 시작하고 허가 용량 안에서 4주 이내 단기 처방해야 합니다. 또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제품 허가 사항의 용법, 용량에 따라서
처음 투여량으로 14일 동안 처방하고 갑작스럽게 복용을 중단하면 발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기 전에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고 중단할 때도 서서히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주의할 점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식욕 억제제는 중증 심질환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욕 억제제나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등의 우울증 치료제와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 약은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복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어린이나 청소년은 복용 대상이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식욕 억제제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겠죠?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식욕 억제제는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약물 치료에 앞서서 식사 치료, 운동 치료, 행동 치료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을 좀 인지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식욕 억제제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한국의 비만 기준인 그 체질량 지수 BMI 25 이상일 때 체중 감량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사용하더라도 체중 감량의 1차 목표는 최초 투여 시점 전 그 체중의 5에서 10% 감량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억해야겠네요. 식욕 억제제는 미용 목적이 아닌 어디까지나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일 뿐이다.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식욕 억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식약처는 의료 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을 제공하고 안전 사용 기준에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해서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기본은 하지도 않고 약에 먼저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 다이어트를 할 때 건강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한약과 식욕 억제제 같은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운동과 식이요법을 바꾸지 않으면 약을 끊었을 때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받은 이후 또 다시 이제 약을 찾지 않도록 식생활 습관을 꾸준히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모두에게 효과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건강한 이 생활 습관, 건강 습관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메디인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